오늘은 미술품, 아트테크, 네.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라잉TV 첫 출연이시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미술관에서 투자를 배웠다를 쓴 이지혜입니다. 본업은 미술 쪽이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본업은 뭐세요? 본업은 부동산 시행 그리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미술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별도의 운영 시간과 업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에는 정말 미술이 좋아서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정말 그저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취미로 시작하거나 정서적인 부분을 좀 맞아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취미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등산도 있고, 낚시도 있고, 뭐 반려견을 키울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좋아하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트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미술품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제가 전공이 또 예술 쪽이기도 했고 그리고 시각적인 어떤 뭔가를 보는 걸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관 그리고 미술관이 주는 공간감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미술관에서 미술을 보는 사람들이 원래는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 그림에 오래 서 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미술품에 관심이 가져지고 그래서 미술관을 가는 걸 좋아했었죠. 저는 미술하면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는 태극기를 그려보세요. 뭐 포스터를 그려보세요.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찰흙, 지점토 아세요? 맞아요, 지점토. 맞아요. 지점토, 만지작하면서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 약간 좀 너무 질렸었나 봐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해. 그게 잘 못하겠는데 막 점수를 낸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다 보면 저도 그림을 막상 그리라고 하면 졸라맨 이런 거 되게 잘 그리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림을 보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다가 이걸 이제 투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미술품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미술 그리고 품을 생각했을 때 무용이나 뭐 아니면 음악이랑 달리 미술 그리고 미술품은 거래가 가능한 실제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오페라, 연극, 무용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거래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술품은 예술품인 동시에 자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미술품을 내가 소장을 해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향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자산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옆에서 누가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저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기만 보다가 아트페어라는 곳을 처음 가봤거든요.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미술품을 볼 수 있대. 근데 이게 약간 편집샵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의 갤러리들이 다 자기의 부스를 차려서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형태인데 저기를 가면 왜 우리 무슨 자동차 전시장 가면 수많은 자동차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로 치면 부동산 트렌드쇼 가면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자재들 팔고 막 그쵸. 약간 그런 부스 이렇게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를 가게 됐는데 아주 어렸었을 때였어요. 20대 한 초중반 이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림을 사고 파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이 화폐로 딱 바뀌는 순간을 제가 목격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굉장히 자산으로서 혹은 그리고 플러스 투자로서도 매력이 있는 부분이구나. 그런 여러 가지 경외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플러스 이 사람들이 그림을 구매를 하는데 억 단위 막 이런 그림도 있고 비싸면 근데 그런 걸 주고 사고 파는 한 사람들 치고는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말 이건 넘사벽의 그런 어떤 광경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부자들이 선택하는 어떤 자산 혹은 미술품이라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여러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포함미술관이라든지 뭐 그 홍나희 여사님, 이건희 컬렉션도 있고요. 뭐 그런 이렇게 전통적으로 미술품 투자가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이상하게 저만 그런가?
최근에 이렇게 좀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이 붐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게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라떼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미술품, 아트테크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되게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어렸었을 때 미술을 좋아한다고 했었을 때 그 반응들은 어땠냐면 마치 제가 저의 취미는 장기두기입니다.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되게 고루한 뭔가를 좋아하는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림을 좋아한다고? 왜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야?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것들이 자산화의 어떤 가치나 수단으로 투자 수단으로서의 어떤 장점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를 맞으면서 또 환경이 미술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원래는 부동산을 비교를 하자면 부동산은 지금은 자산의 가치, 가장 전통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의식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지붕의 역할을 했다가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점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어떻게 못 사서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졌는데 그게 결국은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금에서야 인정받고 있지 않나, 미술품 자체도.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갖고 있는 가격에 대한 상한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또 다른 투자 실물 자산으로서의 미술품도 가치가 다시 재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으로 샥 열심히 이렇게 최근 한 4, 5년 동안 하신 분들 보면 이 포트폴리오를 이 미술 쪽으로 조금 빼시는 분들이 제가 블로그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조금씩 빼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되게 또 재밌는 이야기가 부동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품은 실무자산이라는 아주 큰 공통점 아래 묶여 있는 거지만 또 세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로 요즘에는 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미술품으로 좀 선회하시는 다른 또 재고를 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장에 쭉 참여하셨던 분이시니까 기존의 컬렉터가 바라보는 아트테크에 대한 시선. 이게 조금 요즘에는 저는 비로소 지금으로서 미술품이 자산으로서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을 언제부터 너네가 투기로 봤어? 라고 하는 시선도 어느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아트테크란 단어 자체를 불편해 하시는 사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미술품은 신성한 예술품인데 어디를 지금 이걸 너네가 이걸로 지금 얘기를 하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저는 미술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품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불어 생각하면 가장 더 잘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고 아트테크란 단어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사실 미술품은 그 이전부터도 자산의 가치를 충분하게 충실하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모네를 사셨던 그 이전에서 정말 아주 예전에 더 옛날 피카소를 사셨던 그런 컬렉터 분들도 왜 사셨을까? 정말 분명히 사용의 목적이 가장 크시겠지만 그건 정말 앞으로 점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재고가 다양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화가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이 본업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항상 저희가 실거주용이냐 투자용이냐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들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전략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조금 무의미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즐겁게 거주할 수 있는 집 한 채, 똘똘한 내 실거주용 집 한 채를 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1억에 사서 8천만 원에 팔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거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방바닥에 내가 이불을 깔고 맨날 며칠을 잔다고 해서 내가 이거 많이 달았으니까 8천만 원 정도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미술품도 내가 소장을 했고 내가 대를 이어서 내 자녀들도 이 작품을 보고 즐겼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다면 그만큼 좋은 작품을 더 고르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을 무조건 신성한 예술품으로만 봐야 한다. 혹은 물론 이걸 투기나 혹은 어떤 단타 종목화를 본다는 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결합했을 때 미술품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의 투자
아트테크는 뭐였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선택하셨는지 성과도 궁금하고요. 원래 첫 투자가 가장 궁금해요. 맞아요. 컬렉터들끼리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처음 컬렉션한 작품이 뭐였어?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기도 했고, 물론 미술 애호가로서 미술을 즐기게만 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편이지만 연차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는 처음에 첫 단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첫 단추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무조건 없었기 때문인데, 저는 영국 작가 중에서 안토니 곰리라는 작가의 작품을 컬렉션 했었어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작가는 아주 뭐 글로벌 블루칩 작가이기도 하고 명성과 입지가 뭐 대단하게 쌓여있는 안정적인 작가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시장이 각각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아무래도 더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작가도 있고, 그리고 한 작가에서도 그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나 어떤 주축의 시리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작가가 메인스트림에서 메인 작품이냐 이 작품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거지만 요즘에는 뭐 다세대, 뭐 지산,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생수,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지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 미술품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작품을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소장하고 있고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집에 걸어놓으셨군요. 저는 사무실에 걸어놨는데요. 아, 사무실에? 네, 사무실에 걸어놨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작품이 고민을 하게 할 때 보면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아주 밝거나 막 사람들을 맞이할 때 기분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작품인데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그런데 이 작가의 작품이 제가 결론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성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가는 조각을 원래 하는 작가인데 제가 고른 거는 회화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에 있는 작품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부분의 조각은 두기에 조금 공간이 더 많이 물리적으로 필요하고 뭐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작가가 주로 쓰는 재료가 아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작가가 거래되는 주거래 작품의 내용들은 아니었겠죠. 이 작품을 팔아봤다면 수익률까지도 조금 제고를 해봤겠지만 지금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격도 공개 가능합니까? 그때 사셨을 때 얼마죠? 네, 제가 첫 번째로 홍콩 아트페어로 갔을 때 아트바젤을 갔었는데요. 홍콩에 있는 거네요? 네. 해외에서 구입하신 거네요? 네, 해외에서 구입했는데요. 이게 국내에 있는 다양한 아트페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만약에 가격이 억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해외 아트페어는 억 소리가 난다라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워낙 굴지의 모든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다 참여를 하는 데다가 홍콩에서 있는 이 아트바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거의 원탑 정도의 아트바젤이라는 아트페어가 마이애미나 스위스 바젤 그리고 뭐 홍콩에서 이렇게 아시아, 북미 이렇게 허브로 하고 있는 그런 아트페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뭐 유럽은 할 거 없이 북미 그리고 뭐 중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 다양한 나라 국가에서의 어떤 갤러리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작가의 작품들이 다 나오죠. 금액대도 착한 금액대는 사실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적금 통장 2개를 만들어서 돈을 가져가서 준비를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작품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서 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세를 파악하는데 일단 무리가 조금 있어요. 아파트도 실거래가를 보면 이 아파트가 열심히 잘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인기가 많이 있는 아파트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술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지 않다는 점에서 환경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홍콩에 전시할 정도면 그 작가가 완전 무명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그 화이트 큐브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근데 그 화이트 큐브 갤러리는 갤러리계로 따지자면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이 정도 되는 기업으로 따지면 혹은 애플 정도 되는 되게 엄청
되게 큰 갤러리거든요. 거기서 소속 작가로 있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거의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수의 어떤 화백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미학적인 혹은 미술사적 가치로서는 너무나 완벽한 작가님이시죠. 다만 아직까지 시장성에서는 특히나 조각이 아닌 회화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몇 년도세요? 그게 201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16년 이쯤이었나 봐요. 3천 가까이 태워서? 네네. 아, 멋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만약에 팔아서 아니면 내가 더 소장하고 싶으면 소장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판매를 해서 지금 얼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품 그 돈으로 다른 작품을 샀어. 이랬으면 더 완벽한 테크가 됐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난 좀 더 소장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난 이걸 좀 팔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팔았을 때 손바뀜이 바로 일어나냐 뭐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2천만 원 일단 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가져오나요? 이게 미술품 같은 경우엔 유니크 피스나 이렇게 해서 세금이 따로 없어요. 아니 뭐 그 물리적인 거니까 어쨌든 뭐 네. 갖고 올 때 내가 이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작품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올 수는 없고요. 갤러리 따로 협의를 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택배로? 네. 택배로. 2천만 원 넘는 걸 택배로. 와, 좀 네, 약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물류도 따로 있고, 그리고 뭐 보험도 따로 있고. 하진 않겠지. 네, 그렇죠. 특수한. 네. 그리고 미술품이다 보니까 안에 이렇게 굉장히 확실하게 패킹을 해서 저희도 갤러리에 직접 이렇게 뭐 배송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거 과잉 포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완벽한 패킹을 해서 막상 꺼내보면 딸랑 이렇게 그림 하나 딸랑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소장되면 큰일 나니까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작품을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적폐니까. 이제 네. 고민을 하는 거죠. 2천만 원이면 네.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를 그렇게까지 계산이 되시는 건가요? 아트페어를 갈까?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지방을 한 번 더 돌까? 이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는 편인데 보면 너무 처음 치고 너무 이렇게 제 마음의 의지가 너무 가득했다 보니까 너무 크게 했다. 아니 근데 첫 투자에서 해외에 가서 네. 하실 정도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겁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 막 사고 싶고 내가 소장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뭐 딜러 통해서 이렇게 좀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안전빵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소액으로 사실 한다는. 그게 더 지금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주변에서 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잡아야 돼라고 하면 그쵸. 저는 그렇게까지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 않아요. 네. 제가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를 사보는 경험부터 해보라고. 아주 크지 않은 아주 낮은 금액으로. 요즘에는 10만 원 아트페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크기와 상관없이 제재 상관없이 모든 작품 10만 원에 파는 을지 아트페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트페어도 요즘에는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트페어가 많다 보니까 작품을,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볼 때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누가 가르쳐준 방법은 아닌데 미술관도 방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내가 만약에 그림을 산다면 어떤 그림을 고를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작품 좋네, 이 작품 좋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마음속으로 사진 않지만 살 수 없지만 엄선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안목이 조금씩 더 키워진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일단은 그 다음에 좀 확신이 들었을 때 금액을 조금 태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